근데 왜 매료돼? 사일러스한테. 키스가 좋거든. 설레는 건 사도 된다. 인생 마감해야지.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11월 두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올 근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11월 25일 토요일에 저희 11월 작가의 책상 전시를 함께 해주고 계신 수신지 작가님 북토크가 열립니다.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3권 출간 기념으로 저희가 전시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북토크는 이제 시리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29일 수요일에는 이제 11월의 마지막 행사이자 굉장히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김초엽 작가님 파견자들 북토크를 저희 책방에서 열게 됐어요. 오랫동안 좀 예고를 해왔던 거라 되게 기대가 되는 자리고 또 특히 천설란 작가님이 사회를 봐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날 저희가 책상도 빼고 네. 이 큰 책장도 좀 옮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와 같은 규모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날 어떤 풍경이 될지 궁금한데 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12월 7일에 저희 김신지 작가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타임폼 에디션 출간 기념 행사가 있죠. 보여드릴까요? 네. 완전 기존 버전이랑 다른 스타일 일러스트로 책이 나와서 함주의 일러스트 작가님의 그림으로 리커버가 되었고요. 너무 예뻐요. 세트여가지고 특별한 선물이 있죠. 신지 작가님이 기획에 참여한 달력, 내년 탁상 달력. 그래서 이 달력을 어떻게 내 일상의 시간으로 좀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구상해보는 워크숍을 저희가 준비한 거잖아요. 네. 달력 이용법을 좀, 달력 사용법을 새롭게 좀 만나보는. 마감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네요. 그냥 이런 걸 한다고 그냥 자랑하는. 네네, 우린 이런 거 해. 부럽지? 송년회 같은 분위기의 워크숍이 될 것 같고 12월 8일 금요일에는 팟캐스트 일기떠기의 대화집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간 기념 북토크를 또 저희 책방에서 열게 되었죠. 팟캐스트를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이 저희 책방 로그도 이제 구독해 주셨다면 공지가 올라올 때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12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 좀 나눴고요. 읽은 책들 소개를 해볼까요? 네. 릴리킹의 장편소설 작가와 연인들입니다. 제목부터 좀 궁금한데요? 작가와 연인들? K씨라는 작가 지망생 여자가 네. 아직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살아야 하고 빚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아이리시라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서버로 일하면서 작가를 목표로 글을 써 나가는 동안에 만나는 남자들. 그거의 연애소설인가요? 약간? 그렇죠. 연애소설이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면서 또 K씨가 그 최근에 엄마를 잃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담아내는 소설 쓰는 남자들을 보통 만나요. 본인이 작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주변에 작가가 된 친구도 있는 거야. 미국은 또 이렇게 집에 모여서 출간 파티를 하잖아. 되게 좀 베스트셀러 작가는 집이 크니까요. 그런데 초대를 받으면 그 작가의 수강생이었던 작가 지망생들도 그 파티에 오고 또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고 막 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데이트를 또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설 쓰는 남자들 제 의견이 아니에요. K씨의 경험담. 네, 남자들 경험. 보면은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그 이유 때문에 매력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야. 막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문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 문학에 너무 빠져가지고 맞아요.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자동 응답기에 이유도 모르겠는데 전 떠나야겠어요. 막 하면서 3주 동안 연락이 안 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리는 거야. 결국 자기 작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계속 어딘가에 가 있어. 너무 욕했나? K씨한테는 이 다양한 남성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크게 총 3명의 남자가 이 소설에 등장하거든요. 아예 시작부터
그리워하는 남자가 있어. 아. 그 남자는 루크라는 남자인데 시인입니다. 그렇군요. 케이씨가 엄마를 잃고 얼마 안 됐을 때 예술인들의 아카데미 같은 그런데 한 3주 정도 워크숍을 떠나요. 거기서 만난 시인인데 근데 등장 씬부터 좀 설레긴 했거든. 강당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뒤에 서 있는 키 큰 남자였어, 루크가. 그래서 내 머리가 자꾸 그 사람의 아이고. 가슴팍에 이렇게 닿으면서 콩닥콩닥. 근데 그때 루크가 나갈래요? 이거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지, 미국에서는. 여기 재미없죠? 나갈래요? 그래서 둘이 나갔을 때 그때부터 3주 동안 둘이 워크숍이 아니네. 워크는 안 하고요. 응. 그냥 차 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 근처를 뭐 어. 호수에 가서 빨개 벗고 샤워래요. 데이트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글을 하나도 못 썼는데 루크는 시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심지어 우리 둘의 이야기로. 나 한글도 못 썼는데. 그게 더 싫겠다, 케이씨는. 난 못 쓴 게. 너무 그러니까 작가의 정체성과 그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자아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초반까지 이제 루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남자 2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오스카라는 45세의 아내를 사별한 여기도 아픔이. 아들 2명을 데리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 으리으리한 집에서 워크숍도 하고 수강생도 가르치고 출간 파티도 하는 오스카라는 화려해. 남자 작가가 있고요. 또 그 오스카의 수강생인 사일러스라는 젊은 작가 지망생 남자가 있어요. 케이씨랑 같은 동등한 그렇죠. 입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케이씨한테 동시에 다가와. 케이씨가 그 오스카의 출간 파티에 가서 사일러스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둘 다 마음에 드는구나, 얘는. 각자의 매력이 있거든. 사일러스는 너무 나랑 동등한 관계로서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다 썼다고 하면 글 다 썼다고 하면 진심으로 기뻐해줘. 오스카는 약간 선생님이잖아. 오스카는. 근데 뭐 나를 가르치진 않지만 왜 나는 안 보여줬지? 하지만 진짜 보고 싶어 하진 않아. 뭔지 알겠어요? 근데 루크 때는 글을 못 썼는데 케이씨가 이 두 남자를 만나면서 글을 써요. 그래서 나는 좀 그 지점도 좋았던 것 같아. 보통은 남자가 여자들을 만나면서 글을 쓰잖아. 맞아. 막 영감을 여자들한테 얻고. 맞아. 근데 여기서는 케이씨가 이 두 남자를 만나면서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중간에 완성을 해. 글을. 완성을 해서 미국은 에이전시를 먼저 통해서 그 에이전시가 편집자들한테 출판사에 보내는 형식이더라고. 그렇구나. 처음에는 되게 많은 에이전시에서 거절 메일이 오다가 마지막에 출간 과정을 겪는 게 나오는데 그거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네.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네. 그 사이에 남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문학하는 남자들 지망생과 작가 이 사이에서 누굴 선택할지 선택을 하는군. 하죠. 선택을 합니다. 하고 그렇군요. 또 작가도 되고 네. 약간 작가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문단의 풍경을 우리나라 국내 소설로는 되게 많이 접해서 익숙하기도 한데 미국은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타문화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탠스도 지망생 스탠스도 다를 거 아니야. 맞아. 한국과 이 타문화권의 작가 지망생 스탠스가 다를 것 같아. 경험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공의 스케일도 그럴 수 있죠. 너무나 다르고요. 미국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정말 미국 그 자체. 그러니까 나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네. 영화에서 보던 그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알바생들 있잖아. 네네. 젊은 알바생들이 있지. 이제 꿈이 따로 있지만 뭔지 알지? 팁으로 돈 벌고 그 레스토랑의 그 풍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풍경들이 나오고 그 각각의 장소와 관계에서의 케이씨의 내면이 너무 디테일해서 그러니까 알바생일 때의 내면, 뭐 남자를 만날 때 혹은 엄마를 잃은 딸로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어디에 투영하든 투영할 부분이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조동희 작사가님의 에세이 작사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이제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는 조동희 작사가님의 작사법을 담고 있는 에세이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저도 작사가 지망생이기도 해서 현재 그래서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현재 전문 작사가 지망생이 아니라도 평소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노랫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읽어도 너무 흥미롭게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보는, 읽는 건데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약간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가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런 좋은 가사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 가사를 실제로 붙여보는 그 메커니즘을 단순한 음악 감상자도 이해하기 쉽게 쓰인 책이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것도 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해주고, 그 예컨대 어떤 멜로디가 있다면 그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의 음절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숫자로 딱 정해진 음절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가사를 붙여야 되는지, 긴 서사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노랫말이 되는 가사는 어떤 구성을 또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근데 그런 가사를 쓸 때 내 이야기도 가사가 될 수 있는지까지, 방법론적인 부분부터 작사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낭만적인 용기까지 두루 되게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쓴 책이어서 뭔가 직업 작사가로서의 루틴이랑 노하우,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실용 에세이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더 반갑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구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작사 실용 에세이는 너무 신선한 소재일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래서 또 이 책의 특징은 작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가르치는 느낌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작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되게 작은 단위의 작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북 같은 페이지들이 많아서 읽다가 멈칫하고 약간 진짜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혼자 해볼 수 있는 게 많고, 저도 실제 해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사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읽다 보면 그렇게 절절로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기했던 거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이제 소장하거나 이제 구매한 분들을 위한 선물처럼 MR이 있어요. 이 책의 독자만을 위해서 작사가님이 만든 음원인 거죠. 이거 아직 유통되진 않은.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가 나만의 가사를 붙여볼 수 있는, 그게 정말 깜짝 페이지처럼 있을 때 약간 소름 돋았고 되게 세심하게 구성된 책이다라고 해서 편집부에 대한 어떤 감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작사가 지망생들은 이미 나와 있는 노래의 음절을 따서 내 가사를 붙여보거나 혹은 이제 데모 음원을 받아서 거기에 가사를 붙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처음부터 가사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이제 되게 제시를 잘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래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너의 노래야 라고 이제 음원을 딱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가이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망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왜 작사가가 되고 싶었지? 그 생각을 또 잠깐 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처음의 마음을 되새겨보기에도 좋은 독서였고, 이 책을 다 읽으신다면 보통의 이제 에세이를 읽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독후 감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소연 작가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니다. 쇼핑 중독자였던 저자가 어느 날 자신의 교통비보다도 싸게 파는 패딩을 보고, 패딩 이렇게 한 무더기 쌓여있는 걸 보고 갑자기 이 의류산업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면서 이 의류산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막 찾아보고 하면서 옷을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한 5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세이는 아니고요. 패스트 패션 기업이 얼마나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3국가의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숫자와 사례들로 좀 보여주는 책이에요. 작가님이 나 이제 옷을 안 살 거야 이렇게 세상에 공표한 거야. 지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지인들이 가끔 그러면 빈티지는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새 옷이 아니니까. 그리고 무슨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옷, 리사이클링 이런 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에 답변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처럼 실제로 실천할 마음이 있을 때 드는 질문들 있잖아. 맞아. 옷 쇼핑 중단을 당장은 못할 것 같은데 1도 안 사는 삶은 아직은 아직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요렇게 뭐 빈티지를 사거나 뭐 친환경 옷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구나. 왜냐면 빈티지라는 것 자체가 기업
그 기업에서 팔다 남은 옷일 2월 수도 상품일 있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남는 것들이 돌다가 빈티지샵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그 또 산업에 소비다. 기여하는 거야, 네네. 내가. 어쨌든 그 소비이기 때문에 아. 안 되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거, 친환경. 그거는 플라스틱에서 의류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 만들기 위해서는 또 탄소를 배출시킬 맞아, 수밖에 맞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사서 이 사람이 그 평생 입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걸 또 버리게 되면 그걸 또 소각할 때 또 나오는 탄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새 옷을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기업들이 새 옷을 생산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새 옷을 안 사야 하잖아. 개개인이 사실 옷을 안 산다고 해서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얼마나 뭐 생산량을 줄일지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분이 왜 이걸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경에 안 좋은지를 탁탁탁탁탁 알려주시니까 그래 당장에 내가 정말 오늘부터 단 하나도 안 살 거야. 이건 힘들지만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다 같이. 그리고 빈티지와 친환경 소재 옷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 옷장에 있는 옷을 얼마나 오래 잘 맞아요. 입느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옷을 안 사고 나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가 아니라 그 의류산업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공부하기에도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조앤 디디온의 푸른 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앤 디디온이 30대의 세상을 떠난 딸의 죽음을 다룬 회고록이에요.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이렇게 새 표지로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 약간 사전 정보 없이 읽었는데 자식의 상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엄마의 이야기라는 게 초반에 나온 순간부터 내가 이걸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약간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은 이 조앤 디디온이 할 수만 있다면 곁에 없는 딸을 계속해서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지랄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솔직히 되게 힘들게 읽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 애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딸의 부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감정을 또 자기는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이 듦에 따라 계속해서 이 딸의 부재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시절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회고록이에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다 읽기로 한 어떤 선택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책이 뭐 죽음 자체에 대해 되게 비극적인 서술로 이어가기보다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딸 그리고 딸과 함께했던 여러 일화들을 되게 조각조각 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약간 단편처럼 읽힐 수 있어서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행복했던 딸의 결혼식 장면부터 딸이 이제 4번째 중환자실에 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기를 멈추기로 결심한 그런 착잡한 순간까지 기억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느낌의 회고록 같아서 끝까지 그 기억을 따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되게 본인의 기억 속을 관찰하는 느낌의 회고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조앤 디디온이 굉장히 잘하는 본인의 작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문체가 되게 절절하게 이 책을 채우고 있기보다는 되게 서늘하고 되게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시절이 충분히 끝나고 정돈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없구나. 그냥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계속 부지불식간에 딸의 부재를 마주하고 그 순간에도 새롭게 생기는 끓는 감정들이 있구나. 근데 그럴 때 작가니까 그거를 글로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이 책이 되게 그래도 추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딸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실 딸이 죽은 그 해에 딸보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뜨거든요. 되게 비극적인 삶을 또 이 작가님의 인생에 끼어 있었던 건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삶을 견디면서 다양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제 본인조차도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관찰하는 이야기가 되게 적지 않은 비중으로 끼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키워드에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확장시켜가는지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은 감탄도 좀 따라오게 됩니다. 작가의 생각이 확장되는 그 방식을 보는 것 자체가. 책의 제목이 이제 푸른밤인 이유는
초반에 이미 좀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함께 이제 이 작가의 인생에서도 더 이상 이런 여름날의 아름다운 푸른밤 같은 것은 사라졌다는 의미처럼 초반에 소설되는데 끝까지 읽고 나면은 그런 되게 거대한 거듭되는 상실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생을 굉장히 끝까지 충실히 살면서 글로 공유해 나간 이 작가한테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독서로 마무리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희가 함께 읽은 신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세이 공동체 틴의 작업자의 사전입니다. 이 책은 이제 얼리미티드 에디션에 저희가 방문해서 만난 아주 멋진 책인데요. 이 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 틴은 뉴스레터 콘텐츠 로그를 발행하는 서혜인님과 독서 커뮤니티 들불을 운영하는 구구님이 함께 결성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 지난 페어에서 3권의 책을 한꺼번에 공개해서 되게 주목을 끌었는데 뭐 목차나 각주처럼 책의 구성 요소를 키워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한 지엽 시리즈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책방 쓰비만큼 오늘은 작업자의 사전을 대표해서 이 팀의 신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약간 글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마감 노동자가 스스로를 이제 작업자라고 정의하면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만난 단어들을 두 사람만의 언어로 재정의한 작품이에요. 총 50개의 단어를 서로 이제 추려가지고 각자의 이제 스타일대로 그 사전을 만든 건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 예컨대 그래서 작업하는 단어들이 뭔데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완성도 또 일하는 단어일 수 있고 피드백, 뭐 협업, 평판, 그리고 노동요 이런 것까지도 되게 작업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넣은 그 구성 단어의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사실 있어요. 목차에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각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업 단어들을 뽑아볼까 합니다. 전 아무래도 저희 둘 다 마감이 항상 있는 작업자이다 보니까 마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구님의 정의가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요. 마감은 마감이 없는 기간까지도 지배하는데 마감이 없는 동안은 마감이 없다는 사실이 자아내는 불안을 마주하며 초조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감은 있든 없든 작업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여기도 그게 나오거든요. 누군가 SNS에 마감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올리는 작가분들이 있다 치면 근데 나는 그때 마감이 없는 거야. 없어. 만약.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일이 없는데 저 사람 일이 되게 많은가 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마감의 양이 이 사람의 어떤 위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마감이 없었으면 하지만 영원히 없는 삶은 너무 끔찍하잖아. 마감을 빨리 끝내고 싶다. 끝내서 얘를 없애버리고 싶다지 내 삶에서 마감이 없다. 그럼 인생 마감해야지. 이거를 마감이 있는 사람의 입장과 없는 사람의 입장을 같이 적어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마감에도 공감하지만 저도 특별히 좀 좋았던 단어들은 덕업일치입니다. 덕업일치에서 이제 혜인님이 쓰신 말이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 서평을 쓰고 아이돌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이돌 이야기를 한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덕과 업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였다.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 건 일과 무관하다.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좋아하는 척하는 이들은 딱 봐도 눈치가 빤하다. 덕질은 덕질이고 업은 업이다. 이렇게 딱 끝내는 말이 그 덕업일치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우리 약간 덕업일치하고 있잖아. 나라면 덕업일치. 그러니까 덕업이 일치하는 일은 왜 항상 경제적으로는 네. 좀 부족할까? 그게 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업일치가 진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너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도 많이 벌어? 그러네. 덕업일치는 약간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좀 이렇게 덕업을 일치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스스로 좀 겸연쩍은 부분도 항상 있기도 하고
덕업이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덕과 일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단어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저희만의 약간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각자의 단어를 정의 내리는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12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틴 작업 선생님들과 함께 약간 북토크 겸 그리고 이런 체험형 워크숍을 지금 모객하고 있으니까요. 작업책방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업자로서의 언어를 좀 새롭게 표현해보는 시간을 경험해보시면 한 해 마무리할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신간 소개까지 마치고 11월 마지막 책방 로그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책방 로그는 올해의 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